오늘 초청 강사로 오신 박용덕 시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2003년 세계일보 신촌문예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시집 부르는 신발론, 사물의 이, 그녀의 외로움은 B형 등 다수의 시집이 있으며 제18회 모든 포엠 문학상을 수상하셨고요. 제2회 북한강 문학상 대상, 두레 문학상 수상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경력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 시 중에 쬐깐굿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왜 제가 이제 선택을 했냐면 물론 굉장히 잔잔하게 제 마음에 또 감동도 줬지만은 그 안산하고 무슨 인연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안산역 껍데기 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껍데기 한 점에도 놓치지 않는 그 시인의 시선과 어미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걸 하지만 아무나 쓸 수 없는 걸로 강의를 해주십니다. 강사님을 모시고 안산가의 인연가 강사님을 만나면 3번을 놀란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서 정보를 들었는데요. 그 3번의 비밀이 뭔지 한번 모셔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강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너무나 좋은 분들이 이렇게 11위에서 또 와주시고 저는 너무 오늘 행복합니다. 제가 시를 쓴 지는 2000년부터 시를 썼어요. 2000년부터 시를 써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고 2003년에 이제 신춘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 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오줌의 길로 달려온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참 드릴 말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다는 못 드리고 제가 여태 살아온 일, 또 시를 쓰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점,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창작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앉아서 해도 될까요? 네. 이제 받으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보시면서 이 시간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사무실이라기는 그러고 저희 작업실이 있어요. 시를 쓸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인데 제 작업실이 있는데 거기 이제 오가면서 보면은 길가에 이제 플라타너스가 많이 있거든요. 겨울 플라타너스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톱날이 잘려져서 마치 짐승의 뿔것처럼 그렇게 앙상한 나무들이 서 있어요. 이 플라타너스가 좀 늦게 싹을 틔우잖아요. 해마다 전지가 되니까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해서 앙상한 나무들을 보면 정말 짐승의 그 맹수의 뿔 같아요. 늘 마음이 아파요. 왜 전하면 저렇게 베어지고 저렇게 아파야 하는가. 마치 그 나무를 보면 꼭 시인들 같아요. 허공이 사실 따지고 보면 나무들이 땅이잖아요. 허공은 나무들이 땅인데 그 허공까지도 인간이 간섭을 하거든요. 해마다 그래서 톱날로 전지를 하고 마음대로 갈 수 없어서 몸이 뒤틀리고 그리고 톱날이 다녀간 자리마다 옹기가 많이 박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는 톱날이 퇴고를 해야만 나무들도 살 수가 있구나. 살아남기에 퇴고를 당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도 시를 쓰시다가 퇴고를 많이 하시잖아요. 마치 그 퇴고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고를 마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해마다 지은 농사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마치 백지로 돌아간 느낌. 그래서 나무들이 백지로 돌아가구나. 퇴고를 마치고 다시 백지가 되었구나. 그래서 다시 그 백지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백지 한 단과 마주 앉으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거죠. 이게 여태까지 내 몸을 거쳐간 시들도 다 무효해요. 저는 카르노르라는 소설을 참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이순신 장군도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어떤 적을 만났을 때 같이 싸우게 되면 내가 여태 싸웠던
전력이라든지 전적은 모두 무효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도 그 기분으로 백지하고 마주 앉으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작하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앞서간 시를 베낄 수도 없는 거죠. 다시 무효니까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를 쓸 때 언제나 다 처음이에요. 앞서 썼던 수많은 시들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시 시작입니다. 퇴고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나무들도 다시 다 백지로 돌아간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인들은 어떻게 써야 하느냐? 보이는 세계의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누구나 다 보이는 것은 그렇잖아요. 다 쓸 수 있는 글이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걸 찾았을 때 그게 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늘 얘기를 합니다. 시 쓰는 것은 보이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뒤편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았을 때 시가 된다. 나는 그렇게 말을 해요. 항상. 그리고 시는 어떻습니까? 간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간절함을 전하려고. 그죠? 견딜 수 없을 때 견딜 수 없는 그 힘으로 또 시를 쓰기도 하고요. 또 간절함을 벗어나기 위해 더욱 간절해지죠. 그러니까 간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간절함을 전하려고 시를 쓰는데, 자, 견딜 수 없는 간절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역시 시 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아온 길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 간절함으로 시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객집밥을 읽어주셨는데 있는 그대로예요. 정말 그랬거든요. 뭐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가장을 하거나 꾸미지 않고 제 시들은 거의 다 제 체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과장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제가 눈물이 좀 나왔어요. 그 옛날 생각이 떠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시인은 더 많이 절망하기 위해서 폐잔병처럼 시를 쓴다. 그 절망이 세상 어떤 쾌락보다도 힘이 세다. 그래서 스스로 패배자를 자처한 사람들이 시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이기는 힘. 그게 시의 힘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힘. 그렇죠?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절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육신이나 어떤 그 육신이 주는 어떤 즐거움보다도 세상이 주는 쾌락은요, 우리가 시인들이 얻는 그 영혼의 안식, 영혼의 쾌락, 이걸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인은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도 더 강한 힘으로 시를 씁니다. 시는 그것들을 능히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죽음으로써 죽음을 각오할 수 없었다. 그러기에 나는 각오되지 않는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었다. 이제 이순신 장관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죽음은 살리라는 말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죽음을 죽음으로써 각오할 수 없는 그래서 각오되지 않는 죽음 앞에 두려웠다라고 했는데, 역시 시인도 죽음은 죽으려는 각오 앞에서 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의미를 추출한 좋은 문장은 내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시를 썼을 때 좋은 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내 몸에 갇혀있는 탈출을 기다리는 좋은 문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가 찾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제 시는 상처를 응시한 몸의 기척들이에요. 상처를 응시한 몸의 기척들, 그리고 이거를 희망을 예감하는 삶의 기척이다. 저는 이렇게 읽어요. 상처를 응시하고 또 희망을 예감하는 삶의 기척이다. 저는 시를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 창작은 어디서 출발할까? 저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남과 다른 생각,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고정된 생각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생각은 진폐예요. 상상의 힘이라고도 하는데 그 상상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남과 다른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생각이나 언어가 굉장히 필요하죠. 누구도 쓰지 않은 글, 누구도 쓰지 않은 소리, 그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남이 다 써버린 소재를 찾으면 마치 누군가 다 누군가 다 수학을 맞춰버린 빗밭에서 이삭을 줍는 격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아무도 추수하지 않은 밭에서 추수를 해야만 많은 것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이 쓰지 않은 소재를 좀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 소재를 또 나만의 방법으로 나만의 언어로 특별하게 한번 가공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는 노력이 되게 필요해요. 제 3월의 입이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네, 3월의 입이라는 시집이 있는데 그 시집은 3월에 관한 이야기로 한 권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3월에 대한 이야기만으로 시집을 냈던 것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3월의 이야기거든요. 3월의 표정을 살피고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 3월을 찬찬히 들여다보기, 3월의 표정을 잘 읽고 또 나만의 언어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시집을 드린 이유가 한번 같이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찾아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관찰력이 참 중요한데 그 관찰에 관한 시 중에서 저는 악어의 입속에는 없고요. 어디에 있냐면 3월의 입이라는 시에 들어있어요. 얼음의 죽음이라는 게. 네, 그래서 제가 얼음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음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재밌잖아요. 얼음이 녹는다는 당연한 거고 얼음이 죽는다라고 하면 시가 되는 거죠. 제가 아침에 집을 나섰는데 시장에서 그 자판 아줌마가 얼음을 그 생선 아줌마가 그 얼음을 붓고 있더라고요. 고등어 상자에 막 갈치하고 고등어가 있는데 여름이니까 상하지 말라고 얼음을 붓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오늘 쪽으로 저 얼음이 죽겠구나. 얼음이 녹겠구나 하면 시가 안 되죠. 그 죽겠구나 하니까 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얼음의 죽음. 노점상 여자가 와르르 얼음 포대를 쏟는다. 갈치 고등어 상자에 수북한 얼음의 각이 날카롭다. 아가미가 싱싱한 얼음들. 하지만 파장까지 버틸 수 있을까? 사라지는 얼음의 몸. 한낮의 열기에 조금씩 각이 뭉툭해진다. 질척해진 물의 눈동자들. 길바닥으로 쏟아지는 땡볕에 고등어 눈동자도 함께 풀린다. 얼음은 얼음끼리 뭉쳐야 사는 법. 얼음 공장에서 냉기로 꽁꽁 다진 물에 결심이 풀리는 순간 한 몸으로 들러붙자는 약속마저 몽롱하다. 서서히 조직이 와해되고 체념이 늘어난다. 핏물처럼 보이는 무릎 사체들, 달려드는 파리대에 모기향이 향불처럼 타오르고 노점상은 파리채를 휘두른다. 떠리로 남은 고등어, 갈치 곁에 누워버린 비리고 탁한 물. 이곳에서 살아남은 얼음은 아직 없었다. 노점상은 죽은 생선에 자꾸 죽은 물을 끼얹는다. 그래서 여기는 죽어버린 고등어와 갈치 그리고 죽어가는 얼음. 그런데 노점상이 죽은 생선에다가 자꾸 죽어버린 물을 껴안는 거예요. 끼얹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싱싱해 보이려고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얼음도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가 조금 시각만 좀 달리 생각하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는 낯설게 하잖아요. 발견하는 것이잖아요. 발견하지 않으면 시가 안 되거든요. 발견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소한 곳에서 주변에서 우리 삶에서 발견을 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은 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에서 발견을 하죠. 그래서 제시가 쉬워요. 쉽고 가까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또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런 편안한 시들이 좋지 않을까. 너무 화려하거나 가장된 포즈를 취하거나 난해하거나 이런 시들은 물론 그런 시도 그대로 멋있겠지만 일반 독자들이 접하기는 너무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가장 쉬운 언어로 가슴에 좀 젖는 글을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이미 남들이 써버린 말이나 생각, 글, 아니면 어떤 익히 아는 문장 이런 거는 저는 싫어해요. 왜냐면 내 생각 처음 보는 문장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또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이 시집에는 없지만 집들의 감정이라는 시가 있어요. 집들의 감정. 집에도 감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요. 무슨 푸르지오, 미소지오, 이 편한 세상. 아파트들이 다 그 사람의 감정으로 아파트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언제부터? 그래 참 신기하다. 어떻게 아파트 이름이 이 편한 세상? 미소지오? 그죠? 꿈의 그림? 어머나. 이런 거는 전부 사람의 감정인데 이 감정이 어떻게 집으로 옮겨갔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집들의 감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시가 참 재밌다고들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시에도 재미있는 시가 좋아요. 일단은. 재미가 없으면요, 읽기 싫어요. 일단 시가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꼭 웃겨야만 재밌는 게 아니라요, 슬픔에도 재미가 있거든요. 슬프려면 아주 슬프고. 그죠? 자, 집들의 감정을 한번 읽어드리고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들의 감정. 이제 아파트도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푸르지오, 미소지움, 백년가야. 꿈의 그림, 이 편한 세상. 집들은 감정을 결정하고 입주자를 부른다. 생각이 많은 아파트는 난해한 감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타워 팰리스, 롯데 캐슬, 베네치아, 미켈라, 스웨리빌, 아크로 타워. 집들은 생각을 이마에 써붙이고 오가며 읽게 한다. 누군가 그 감정에 빠져 입주를 결심했다면 그 감정의 절반은 집의 감정인 것. 문제는 집과 사람의 감정이 어긋날 때 발생한다. 100년 가약을 믿은 부부가 어느 날 갈라서면 순식간에 편한 세상은 불편한 세상으로 바뀐다. 미소는 미움으로, 프리지오는 흐리지오로 감정을 정리한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 진달래, 개나리, 목련, 뭉우 아파트는 제 이름만큼 꽃을 심었는가? 집들이 감정을 정할 때 사람이 간섭했기 때문이다. 금이 가고 소금이 오르내리고 물이 새는 것은 집들의 솔직한 심정. 이제 집은 슬슬 속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이게 집들의 감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흔히 보잖아요. 이런 아파트 이름을 보면 언제부턴가 집들이 사람의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집들의 감정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제 집들의 감정으로 또 써봤어요. 그래서 아마 집들의 감정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했던 것 같고요. 또 물의 입이라는 시도 있어요. 물의 입이라는 시도 있는데 저는 뭘 발명했냐면 돌멩이를 딱 던지는 순간 둥근 입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파문이잖아요. 저는 그걸 물의 입으로 봤어요. 그래서 파문으로 물이 이렇게 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물은 참 무섭죠. 뭐든지 다 삼켜요. 다 삼킵니다. 그래서 잔잔한 호수에 무엇이든 통째로 삼키는 거대한 식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 밑에 뭘 숨기겠냐? 캄캄한 물의 위장인 위장. 식도를 거쳐가는 나무의 식도에서 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위장. 찰나의 수면이 닫히는 거, 물이 입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은 것들이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도 무언가를 삼키면 쉽게 토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물의 입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이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시적으로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죠. 뭐 돌멩이 하나 던지면 동그랗게 파문이 뜨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냥 파문이구나. 그냥 이거는 자연의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시는 발견할 수 없어요. 저것을 무엇이든 삼키는 물의 입으로 가야겠다. 그럴 때 시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이는 시가 없다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이는 시가 없다. 벌 잡아라 벌 여기저기 다급한 고함 소리. 농장 주인 애가 탄다. 푸른 동굴 속으로 사라진 벌 오이 끝에 앉으면 농사를 망친다. 벌과 사랑을 나눈 오이 뱃속에 씨가 생겨 꼬부라진다. 동네 슈퍼 랩에 쌓인 백다닥이 오이 쭉 뻗은 오이는 순결의 상징이다. 한 번도 사내를 안아보지 못한 수처녀들 머리에 많은 꽃을 꽂고 있다. 저 배를 가르니 뱃속이 비리다. 이것도 제가 처음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학여행을 갔는데 오이 농장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오이 농장에 벌이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큰일 납니다. 벌이 꽃에 앉아 수정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오이는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임신이 되는 거죠. 수정이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씨가 굵어져요. 씨가 오이의 아이잖아요. 그 씨가 굵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오이가 꼬부라져요. 제 모양이 안 나요.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농장에는 큰일 납니다. 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숲에서 오이를 사 먹잖아요. 오이가 쭉 뻗었죠. 미끈하게. 다 처녀예요. 임신을 안 한 처녀들. 그래서 그 수처녀들이요. 머리에 마른 꽃을 다 꽂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오이를 다 가르면요. 씨가 쬐끔해요. 비린 씨예요. 아직 생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이는 씨가 없다라고 한 거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 농장 주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는 한 50명쯤 갔어요. 시인들이. 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큰일 난다는데 아무도 묻지를 않았어요. 왜요? 하고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벌이 들어오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벌이 들어오면요. 씨가 생겨서 상품가치가 없어요. 무릎을 탁 쳤어요. 그럼 여기 있는 농장에 있는 이 오이들은 다 수천년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씨가 된 거죠. 그래서 시를 쓰려면 좀 호기심이 많이 필요하다. 그렇죠? 남보다 좀 유별난 궁금증, 질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시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왜 그렇지? 이 질문이 항상 시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발명가들이 왜 발견했겠어요? 불편하니까. 불편한 곳에서 가구가 태어난다는 말도 있어요. 내가 불편하니까 의자도 만들고 내가 불편하니까 책상도 만들어요. 불편한 곳에서 가구가 태어난다. 근데 질문이 있는 곳에서 시가 태어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항상 질문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다시 눈여겨보면 시가 거기 반드시 있더라고요. 저는 주로 그래서 그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를 잘 쓰려면요. 시를 잘 쓰려면 잘 쓰려고 하지 말아요.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이번에 대작을 한번 써보겠어. 멋지게 써보겠어. 강호를 하면요. 시가 안 됩니다. 시는 힘을 빼야 돼요. 힘이 너무 들어가 버리면요. 시가 부러져 버려요. 제가 이제 신춘이 됐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신춘이 돼가지고 좀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근데 딱 당선이 되니까 동시에 청탁이 얼마나 오는지 막 내놓으라는 문예지에서 몇월 며칠까지 연고를 주세요. 그런데 거기 신춘 되신 분들한테 다 청탁이 가가지고 그 한 자리에서 수십 명이 딱 선을 보이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거기서 순위가 결정이 되는데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서 한 달 동안 한 줄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 청탁 원고 마감 날짜는 다가오는데 부담이 되니까 한 줄도 안 나와요, 시가.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지금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나는 가진 것이 10개 중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5개밖에 안 되는데 내가 다 가진 것처럼 10개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 시가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야 되겠다. 어떻게 고쳐먹어야 되냐? 나는 내가 가진 것만큼만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좀 해보자. 바로 생방송 거의 딱 녹음하면요, 혼자 녹음해갖고 EBS 교육방송처럼 밑을 보면 안 돼. 앞만 보면서 혼자 마이크를 보고 얘기하고 대중이 앉아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끝나면 바로 유튜브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 경험이 처음이잖아요. 등단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시도 서툰데 저한테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생님한테 여쭤보러 갔어요. 선생님 이런 제안이 왔는데 제가 이걸 할까요 말까요? 우리 선생님한테 조언을 들어갔더니 우리 선생님이 저를 못 믿어가지고 고개를 딱 끄덕하면서 마신 안 하는 게 좋겠다. 말 실수하면 큰일 난다.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는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오면서 속상하더라고요. 왜 내가 하면 안 되지? 이런 기회가 왔는데 왜 내가 하면 안 되지? 근데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났어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저는 대학을 안 나왔어요. 나는 대학 교수도 아니에요. 근데 왜 내가 5개밖에 안 가진 사람이 10개를 보여주려고 애를 쓰고 있지? 내가 대학 교수 아니고 나 대학 안 나온 거 대학 방송이 다 알잖아. 근데 왜 내가 대학 나온 교수처럼 유식하게 하려고 말을 하려고 하고 있지? 그렇다면 나는 내가 가진 것만큼만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내가 가진 것만큼 보여주면 되는데 왜 내가 더 이상을 보여주려고 욕심을 부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해봐야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냥 편하게 했어요.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명 교수들 시청장 하는 거 좀 봤어요.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너무 딱딱하고 이런 말 하고 있으니까 저걸 누가 볼까? 그렇다면 나는 재밌게 해야 되겠다. 너무 재미가 없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껐어요. 그리고 나는 나대로 내 방식대로 재밌게 해야 되겠다. 제가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50분 강의를 했는데 밥을 태웠다. 그거 보다가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막 세상에 막 구독인권 1000명이 넘어버리는 거죠. 오래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시는 좀 재밌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독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해야 되는구나. 그걸 절실히 깨달았죠. 그랬는데 7강까지 갔어요. 7강쯤 가니까 미천이 드러났고 이제 슬슬 미천이 딸리기 시작해서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그쪽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엄청 감사했습니다. 제가. 근데 시도 그래요. 제가 아는 것만큼만 보여주면 되지 그 이상 보여주려고 애쓰지 말고 시는요 자기 옷이 있어요. 이게 시가 작으면 작은 옷을 입혀줘야 돼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쬐깐 것에는요 쬐깐 걸 입혀줘야 돼. 큰 옷을 입혀주면 안 되고 또 큰 몸에 작은 옷을 입히면 안 맞잖아요. 그것처럼 시에도 옷이 있는데 그 옷에 맞게 옷을 입혀주면 좋은 시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힘을 빼야 한다. 힘을 너무 주면 안 됩니다. 힘을 빼는 시가 좋은 겁니다. 편하게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시. 자, 시가 무슨 고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를 읽으면 평안을 얻고 영혼을 이루려고 보는데 시를 읽으면 번미이 생기고 도금이 되고 이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식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그런 시는 난 좋은 시라고 안 봐요. 자, 제가 뻑뻑 치는 피고라는 시를 한번 거기 있을 겁니다. 아마 113쪽을 한번 보시면 뻑뻑 치는 피고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다층에서 해마다 시 10편 베스트 10을 뽑아요. 시인 100명이 각종 문예지를 뒤져서 올해 베스트 10을
뽑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시가. 논란흥이라는 시도 있는데 그것도 뽑혀서 연속 2년을 베스트 10에 뽑혔습니다. 자, 그래서 찾으셨어요? 113쪽입니다. 뻐꾹처럼 피고. 뻐꾹치 아세요? 뻐꾹이 울 때 같이 피는 새, 같이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뻐꾹치예요. 근데 뻐꾹이가 여러분 탕란하시는 거 아시죠? 이건 여름 특세예요. 잠깐 여름에 살다가 저 바람 좀 쌀쌀해지면 바로 따뜻한 나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뻐꾹이는요 굉장히 바빠요. 둥지를 만들고 알을 새끼를 키워서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 둥지에다 놔야 돼요. 둥지를 만들 시간이 없어요. 먼 데서 왔기 때문에 빨리 알 낳고 키워서 또 데리고 떠나야 돼요. 뻐꾹이가 탕란을 하잖아요. 그 주위로 빙빙 돌면서 계속 뻐꾹 울면서 너는 내 새끼야, 내 새끼야, 그 집 새끼 아니야, 정신 차려라, 네 엄마 여기다 계속 명령을 내려요. 세대를 시켜서 뻐꾹이가 다 크잖아요. 데리고 떠나. 그럼 얼마나 어먹는 여부랍니까, 그죠? 그래서 뻐꾹치는 피고 그 무렵에 이 야생한데 꽃이 핀다 해서 뻐꾹처럼 옵니다. 자, 뻐꾹처럼 피고 뒷산에서 바람을 타고 마을로 내려오던 그 소리. 어느 나뭇가지에 홀로 앉아 있었을까? 둥지 하나 짓지 못한 어미 가슴에 발밖에 번진 봄볕에 열흘을 말려도 마르지 않는 울음이 어렴풋이 탱자 울타리를 넘어오면 고모는 방아를 찢다 말고 치맛자락으로 쏟아지는 가슴을 받아내고 그때 어린 내게 뻐꾹이 울음이 옮겨 붙었다. 뻐꾹 뻐꾹. 오래전 뻐꾹이가 되어 날아간 곁에 다 바른 고모와 뻐꾹째 피던 그 늦봄을 나는 주머니에 가만히 담아두었다. 이러고 힘이 없잖아요. 힘 다 뺐지. 근데 아련하죠. 고모도 자식을 키우지 못하고 남의 집에 보냈고 그러니까 뻐꾹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방아를 찢다 말고 칠맛자락으로 쏟아지는 가슴을 받아냈다. 우는 거죠. 근데 그 어린 내게 고모가 우는 모습이 너무 슬퍼서 저도 같이 울었어요. 뜻도 모르면서. 그래서 이제 고모는 돌아가셨죠. 뻐꾹이가 되어 날아간 곁에 다 바른 고모와 뻐꾹치에 비던 그 봄을 나는 그거를 주머니에 가만히 담아뒀어요. 오래오래 잊지 않으려고. 이게 뻐꾹치는 피고예요. 별건 아니지만 여기에 그 한 여자의 일생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좋은 시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고마웠어요. 어떤 분이 이 시를 알아봤을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뻐꾹치 울었고 고모 어쩌고 난 담아두고 요즘 시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진 시들이 많아요. 그게 비하면 이 시는 너무나 초라한 시죠. 근데 이걸 어떻게 뽑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 시는 무엇보다도 감동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멋지고 화려한 말보다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말이 더 시적인 감동을 줍니다. 네. 이제 박걱정이라는 시, 108쪽 시를 한번 같이 볼까요? 108쪽 한번 열어보시면 박걱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박걱정이라는 시를 얼마 전에 또 교수분이 좋은 시로 또 뽑아주셨어요. 네, 박걱정. 이건 정말 저는 거의 제가 경험한, 몸으로 체험한 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마다 쾌를 이제 끌고 나와요. 차가 없으니까. 쾌를 큰 걸 끌고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어디로 가나? 저희 자는 맨날 가방을 끌고 어디로 가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만 만나면 맨날 물어봐요. 자, 박걱정. 묵직한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면 우리 집 건너 반지하방 애눈박이 할머니 주홍 페이지를 적으며 이제 일 나가는구먼 잘 댕겨와요. 골목어기 어물전 맞은편 전봇대에 기대앉은 자판 노인도
도라지를 까다 말고 아는 체를 한다. 뭐하러 댕기시오? 공장에 일 나가는 거요? 단골 신발 가게 아줌마도 지나가는 나에게 말을 붙인다. 밥벌이는 좀 되나요? 24시 순댓국에 밥일 나가는 아래층 5명마도 내가 시인이란 걸 얼마 전에 알았다. 시를 써서 뭐 한대요? 요즘 누가 그런 걸 읽어요? 다들 살기 어렵다고 내 밥을 걱정해주는 착한 이웃들이다. 이게 밥걱정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내 밥을 그렇게 걱정을 해줘. 뭐하러 다니냐, 돈벌이는 되느냐, 공장에 나갔느냐, 뭐 이래요. 만날 때마다 물어봐요. 그 어르신들이, 골목에 사는 노인들이요. 예, 그래서 제가 노인들하고 참 친한데 저를 그렇게 많이 걱정을 해주셔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가 나왔고 또 한번 볼까요? 48쪽을 한번 보실까요? 졸업사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48쪽 졸업사진. 이것도 있는 그대로 썼어요. 졸업사진. 운동장에 모인 우리들. 천천히 나무 의자를 쌓고 줄을 맞추고 키 작은 나는 맨 앞줄 가운데 앉았다. 얌전히 두 손을 무릎에 얹고 사제사가 사진을 찍으려는 찰나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렀다. 고무신을 신었으니 뒤로 가라고. 운동하시는 키 큰 아이를 불러 내 자리에 앉혔다. 초등학교 앨범을 펼쳐도 맨 뒷줄 내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까치발로 서있던 부끄러운 그 시간이 흑백 사진 속 어딘가에 숨어있다. 저희 어머니는요,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한 번도 어르신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제 가정방문을 오시면 저희 어머니는 이제 뭐 선생님한테 뭐 드릴 것도 없고 쑥스러우니까 엄마 없다 그러냐고 옆집으로 도망가면 늘 안 왔어요. 없어요. 이제 우산을 제가 산을 하나 넘어 학교를 다녔는데 비가 그렇게 와도 엄마는 한 번도 제가 내려온 적이 없었어. 비가 쭉쭉 내려 비기치를 기다려도 비가 안 그쳐요. 처마 밑에 있으면 엄마들이 와서 하나씩 내려가죠. 우산을 가져와서. 우리 엄마는 언제 오려나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옵니다. 포기하고 비를 맞고 이제 징징 울면서 집에 와요. 그러면 우리 엄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미안하다 우산을 못 가져가서. 그럴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뼛속에 빗물 안 들어간다. 뼛속에 빗물 안 들어간다. 비 맞아도 안 죽는다. 그 말씀을 하세요. 뼛속에 빗물 안 들어간다. 비 맞아도 안 죽는다. 그래서 물을 팍 닫고 들어가세요. 얼마나 나를 강하게 키웠는지 장난 아닙니다. 저는 엄마가 한 번도 마중을 나와본 적도 없고요. 근데 저는 수영을 되게 잘해요. 바닷가에 살아서. 깊은 물속을 마음껏 헤쳐다녀도 우리 엄마는 한 번도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떨까나 걱정 안 했어요. 해마다 몇 명씩 물에 빠져 죽었어요. 우리 집에 종라이라는 아이는 엄마가 바닷물에 물 담가도 쫓아옵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걔는 항상 물가에서 우리 헤엄치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워했어. 앉아있어. 구경만 했어요. 우리는 바닷가에서 실컷 헤엄쳤는데 마음대로 돌아요. 깊은 물도 막. 그 덕분에 수영을 잘합니다. 우리 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데요. 그거는 제 운명이래요. 접시물에 빠져도 죽으려고 죽는데요. 그건 네 운명이래요. 네가 깊은 물에 다니도 엄마는 걱정 안 한다. 네 명대로 사니까. 우리 엄마는 그래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저는 자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하게 자라서 제가 세계일보 신춘되고요. 거기서 굉장히 놀랐어요. 세계일보에서. 왜냐하면 제가 2003년에 당선했을 때는 거의 다 20대, 30대가 신춘을 거의 다 잡고 있어서 제가 50이 다 된 나이 됐으니까 너무 놀랐어요. 최고 어려웠어요. 근데 이름이 막 경덕이잖아요. 남잔자로 뽑았어요. 저를. 남잔자도 좋아해요. 여자들은요 뽑아놓으면요 나오질 않아요. 살만도 들어가고 애균도 들어가서. 그러니까 남자를 뽑아야 되겠다 생각해요. 제가 이게 마침 마경동이 남잔자 저를 다 뽑았는데 전화가 왔는데 누구세요? 그래서 예 제가 마경동이요. 예? 남자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를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 게 또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몇 살인데요? 몇 살이다 그랬더니 아니 또 놀랐어요. 아니 남자도 아니고 나이도 많고 어머 세상에 이거 뭐야? 학벌 더 좋고 뽑아놔도 다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이제 얘는 틀렸다.
에이 올해는 이제 공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제가 신발랑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조영호 부장님을 만나러 뵈러 가서 신발랑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갖다 드렸더니 점심을 사주시면서 하는 말이 나 솔직히 말해서 맛이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러더라고요. 금방 그냥 안 나올 줄 알았대요. 그랬는데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 사막에 갖다 사막에다 한번 던져놔 보세요. 제가 살아오나 안 살아오나. 저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막 웃더라고요. 진짜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저는 맨날 그래요. 전 잡초가기 때문에 밟아도 산다. 난 잡초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게 없어서 얼마나 잡초가 편한지 아세요? 화초 같으면요. 꺾어갈까 걱정, 밟히면 부러질까 걱정, 그죠? 시들까 걱정. 이 잡초 보세요. 밟아도 안 죽어요. 저는 잡초가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잡초라고 해요. 예, 이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잡초가 되고 나니까. 그죠? 자, 졸업사진 한번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 쬐깐 것을 한번 볼게요. 68쪽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역 거기 저희 제자가 있어요. 제자가 있는데 돼지 껍데기집을 해요. 가끔 가요 제가.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돼지 껍데기집에 갔을 때 그때 느낀 거를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쬐깐하다는 건 전라도 사투리거든요. 작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 사투리도 잘 쓰면 맛이 나요. 쬐깐 거. 안산역 돼지 껍데기집. 젓가락에 녹아버린 껍데기 한 점 비릿하다. 접시에 담겨놓은 껍데기에 달라붙은 유두 매달. 꿀꿀꿀 어디선가 돼지 울음이 몰려온다. 우리 집 흑돼지 한 배에 태어난 12마리 새끼들 시도 때도 없이 젖을 물어뜯어도 어미는 품을 열어 죽었다. 끝내 헐어서 피가 맺힌 어미돼지의 쓰라린 유두. 젖을 모르며 나도 그렇게 어미가 되었다. 미처 세상을 알지도 못한 그 쬐깐 것. 석쇠에 굽고 고소한 콩가루에 찍어 삼킬 수도 없는 비린 슬픔 한 조각. 창밖 빗소리에 어디론가 떠내려간다. 돼지 껍데기를 먹으려고 보니까 유두가 보이는 거예요. 유두가. 근데 제가 저 돼지를 키워가고 학교 다녔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 올리는 거 돼지 키우기. 저 정말 엄마가 고등학교 딱 갔는데 너 돼지 키워서 학교 가라.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한마디에 저는 3마리 돼지 엄마가 됐어요. 철없는 돼지. 돼지 부정물통을 다 집집마다 놔두고 저녁이면 해거리면 다 거두러 다녔어요. 진짜 거두러 다녔는데 거기 보면 불어터진 다발, 우거지, 뭐 생선 대가리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때는 음식 찌꺼기를 걷어가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다 사료가 귀할 때니까 그걸 걷어다가 돼지를 키웠는데 돼지를 부정물 거두러 갈 때쯤 그 동네 사는 남학생들이 마루 끝에 쭉 앉아있어요. 제가 오는 시간. 나를 보려고. 나한테 연애편지 보내던 놈도 거기 있어. 이 부정물통을 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춘기인데, 고1 때. 얼마나 창피해요. 부정물통을 이고 그 집 가서 부정물을 따르고 이고 와야 되는데 마루 끝에 한 5놈이 쭉 앉아서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올 때 됐다. 창피해서요. 가고 싶지 않은데 말까 망설이 수없이 망설이면서 가는 거예요. 스스로 내 얼굴에 철파를 가요. 그래, 난 돼지 엄마야. 내가 돼지 엄마인데 밥을 안 주면 누가 주냐? 저 새끼들 보던 때만 되지. 아무 상관없어. 난 돼지 엄마야. 그러고 갔어요. 가니까 어떻게 해요?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가야지. 막 거기서 이렇게 부끄러워하면 더 창피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가면 남학생들이 돼지 부정만 딱 이고 돌아서면 뒤에서 그래. 야, 참, 쟤 맹랑하다. 맹랑이란 뜻 알아요? 명랑이 아니라 맹랑하다. 맹랑하다는 뜻은요, 요즘 시체말로 좀 놀았다. 그런 말이에요. 저 안 놀았거든요. 진짜. 남학생 한 번도 안 사귀어 봤는데, 나보고 노는 애래요. 그걸 당당하게 입으니까 전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생활력을, 장난 아니야. 그 객지에 나와서 7년 동안 제가 자취를 했는데, 우리 엄마 한 번도 안 왔어요. 저 혼자 취직해갖고 저 혼자 살림 다 하나하나 사서 제가 살았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믿어지지도 않죠. 우리 엄마 그런 사람이거든요. 니는 내가 믿는다. 니는 네가 니라서 잘하니까 내가 신경 껐다. 이래요. 그리고 내 생일날 한 번도 전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밥 먹었다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내 밑에 남동생을 내가 데리고 있었는데 걔 생일이 10월 24일이에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한 이틀이나 3일 전에 전화 옵니다. 야야, 네 동생 내일 모레 생일인 거 알지? 예. 네가 미역 차려줘라? 딱 그러. 그럼 내가 내 동생을 챙겨야 돼. 그럼 엄마는 저는 전혀 신경 안 써요. 너는 네 앞가림 잘하니까 난 네 신경 껐다. 우리 엄마 나한테 너무 무관심했어요. 근데 사업자가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인데 우리 엄마는 그걸 몰랐어. 엄청 어렸을 때 그 상처들이 결핍이 많아. 결핍이. 근데 그 결핍의 힘으로 제가 시를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멋지고 하란 말보다는 그 평범한 말이 더 감동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작은 시들을 참 좋아요. 뭐 물론 큰 시도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뭐 낭송하시는 시들은 제가 뭐 우물이라는 시, 또 뭐 정막이라는 시 이런 거는 다 내 안중에도 없는 시들이에요 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낭송을 하시더라고요. 신기하네. 다 취향은 다르니까요. 그거는 조금 말재주로 부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말재주 부린 시보다 저는 안 부른 시가 더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시는 저 안중에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런 시를 뽑아가지고 낭송을 하시더라고요. 네, 오동나무 이제 제가 상으로 표정을 읽느니나 독자와 공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이야기가 모두 이야기로 순환이 되었을 때 좋은 시가 되죠. 왜냐하면 나만 아는 이야기가 모두 이야기가 되었을 때 시는 비로소 피가 돕니다. 피가 돌기 시작해서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시가 좋지 않을까요? 끄덕여지지 않은 시는 피가 돌지 않는 시죠. 그래서 저는 피가 도는 시가 좋습니다. 네, 제가 또 사람들은 이 시를 잘 모르는데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 시를 좋아해요. 무슨 시냐면 오동나무의 개성법이라는 시예요. 저희 그 석계역 고물상이 그 우리 석계역 앞에 맞은편에 고물상이 하나 있는데 큰 오동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5월이니까 꽃이 너무 아름답게 펴서 보라색 꽃이. 근데 오동나무에 대해서 제가 시를 쓰고 싶었는데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오동나무에 관한 시를 많이 썼고요. 더구나 나이덕 선생님이 오동나무 시를 얼마나 잘 쓰셨는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를 쓰려고 끙끙거렸는데 도저히 시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년째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거실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고물상이라는 딱 떠올랐어요. 고물상 하니까 딱 막혔더니 헬이 탁 트이면서 이걸 단숨에 썼다는 거예요. 뭘 하나만 잡으면 탁 트이면서 그때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일어났어요. 그래, 고물상이야. 그럼 고물상하고 오동나무를 어떻게 연결시킨 건가? 그 고물상 마당에 오동나무가 있어요. 진짜 제가 오동나무 시를 쓰려고 오동나무를 만나러 몇 번을 갔어요. 시를 못 썼어요. 근데 고물상이라는 시가 팍 떠오르면서 시가 됐어요. 제가 뭐 앞에 한번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동나무의 개성법. 저는 제 시 제목이 참 독특한 게 많아요. 왜냐면 뭐 빈둥빈둥 늙는지 사물의 입에 신발론에 보면 빈둥빈둥 늙는지 또 글로벌 중독자에 보면 어슬렁어슬렁 파밭으로 이렇게 의성어나 의태어를 이용해서 쓴 것도 많고요. 제목이 조금씩 독특한 게 많아요. 뭐 눈물의 성부이라든지 오동나무 개성법이라든지 뭐 그냥 이렇게 하나만 쓰지 않고 얼음하지 않고 얼음의 죽음 이렇게 뭔가 뒤에가 따라와요. 근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식이 따라가는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붙여서 이질감이 생기게 하면서 이게 맥이 통하게 한다면 더 좋죠. 전혀 상관없는 게 묶었는데 그 상관없는 것끼리 잘 어울린다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오동나무의 개성법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간만에 고물상이 환하다. 바닷가 늙은 오동나무 올 한벌 껴입었다. 오를 껴입어야 오동나무 축가가 나거든. 그래서 시세가 좋은 오를 저울에 달아보면 군수가 제법 나간다. 꽃이 많이 폈으면 군수 나가죠. 근데 고물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군수예요. 군수를 재서 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
늙은 오동남에게는 전꽃이 전부여서 값이 지기 전 팔아볼 요량으로 가지마다 조랑조랑 물건을 내걸었다. 꽃이 물건이 되는 거죠. 호로까지를 싣고 노인이 손차양을 하고 이렇게 차양을 하고 눈물개 눈으로 오동나무를 올려다보면 가슴이 뛴다. 한 번도 주목을 못 받았는데 꽃이 피니까 사람들이 쳐다보니 가슴이 뛰어요. 그놈 참 곱네. 지나가는 한마디. 하마터면 헐값으로 꽃을 떨이할 뻔했다. 신은 이런 능척이 있어요. 아유 하마터면 그냥 봐줄 뻔했어. 너무 고마워하고. 자 이거를 이어는 좀 난도가 3년을 한번 볼게요. 나무 초리까지 오른 오물이 다시 발등으로 내려오면 금세 풀이 죽는다. 어때요? 꽃이 지면 풀이 죽어요. 1년에 딱 한 번 보랏빛 옷을 짓는 오울은 옷을 챙겨 휑하니 가버리는 것이다. 꽃이 지면 초라하죠. 네. 자, 그래서 왜 계산이냐면 고물상집에 노인이 살아요. 아주 늙은 노인이. 고물상집 노인이 오래 앓은 해수를 깡통에 뱉어낼 때마다 깡통이 많습니다. 여기 고물상이니까 조마조마한 오동나무 몸값도 한철이라 주인 몰래 하루에도 몇 번씩 빈 저울에 그늘을 올려놓고 가슴을 쓸어낸다. 그 마당에 저울이 있어요. 내년에 기필코 동쪽으로 가지 않아 더 늘리겠다고 다짐하는 것이다.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이 죽으면 오동나무로 간을 짤까봐. 오동나무는 채우잖아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오동나무 간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노인이 죽으면 간이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 노인이 꼭 횟수 때문에 앓는데 기침할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동쪽으로 가지 않았다 해갖고 더 수영을 아름답게 만들면 아까워서 나를 못 빼겠지? 그래서 오동나무 개선법이에요. 고물상하고 연결하니까 이 시가 금방 되는 거예요. 아 그걸 모르고 이게 뭔가 그걸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 해요. 주변에 있는 어떤 물건들을 이용해서 이 시로 불러들여서 같이 시를 형성해 나가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 고물상을 매개로 하니까 오동나무가 금방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를 쓸 때 잘 안 풀리면 그 주변의 것들을 끌어다가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고요. 또 환지통이라는 시도 있어요. 봄이면 가지를 너무 많이 잘라요. 시에서 나와서 가로수도 다 자르고 그 스카이차라고 하죠. 스카이차 올라가서 가지를 자르는데 제가 그걸 보면 저 나무는 얼마나 아플까 말을 못하지만 생사를 자르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자르면 막 수액이 찔끔찔끔 나오잖아요. 그게 나무의 피잖아요. 색깔이 좀 맑아서 투명해서 우리가 그냥 수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나무의 진액이고 피죠. 그래서 제가 환지통을 한번 써봤어요. 아픔도 때려 써야지 너무 또 재미로만 하면 안 되니까요. 한번 볼까요? 병이라는 그 책에 있습니다. 자, 환지통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린 나무는 어떻게 긴 밤을 견디는 것일까? 없는 가지가 사무쳐 온몸으로 벅벅 허공을 긁는다는 말. 허공이 욱신거려 손목이 돋는 봄을 기다린다는 말. 이것은 손톱에 때가 낀 나무들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다. 손톱으로 막 긁으면 떼기잖아요. 피가 나게 허공을 긁어본 보기 좋은 나무들은 손목이 없다. 그 예쁜 나무들은 다 손목이 없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떠올린 건 마취제일까 진통제일까. 교통사고를 당한 사내도 다리가 아파 못 살겠다고 없는 다리를 만지며 엉엉 운다. 의사가 말했다. 사라진 다리를 기억하는 것은 뇌라고. 걷고 달리고 걷어차던 습관을 뇌는 아직 붙잡고 있는 거라고. 오래전 죽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호랑이도 없는 자식이 그토록 아프다고 한다. 한지통도 없는 게 아프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없는 다리가 아프고 없는 자식이 또 아프다. 치장을 마친 정원의 나무들이 동적 허공을 문지르며 우는 밤이다. 저는 그 어떤 사람이 한지통을 앓는 환자를 봤어요. TV에서. 다리가 아파 못 살겠대요. 너무 아파서 일어나서 다리를 만지면 다리가 없다. 교통사고를 잘렸는데. 그런데 의사가 그랬대요. 뇌가 아픈 거예요. 뇌가 없는 다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는 아직도 다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프대요. 그 다리 잘렸을 때 얼마나 아파.
그 없는 그때 그 통증을 내는 기억이 돼요. 그래서 아프대요. 아, 그래서 없는 자식이 그렇게 아프구나. 여러분들, 자식이 내 곁에 있으면 안 아프잖아요. 먼저 떠나면, 내 부모님이 먼저 떠나면 없는 사람이 아픈 거지 있는 사람은 안 아픈 거예요. 그게 바로 한지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지통으로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나무는 뭐 당연히 잘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만약에 저 나무가 사람이라면 마취제도 놓지 않고 진통제도 놓치지 않고 바로 이걸 바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플까? 이 아픔을 내가 느끼면서 그 실을 써보면 절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식이 아픈, 없는 팔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지통을 한번 써봤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한지통을 보고 참 많이 가슴이 아프다고. 왜냐면 한지통을 앓는 분들이 많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이제 그걸 썼고요. 또 망가라는 시가 있어요. 28쪽 한번 볼까요? 망가. 찾으셨어요? 28쪽. 네, 망가 아시죠? 상여 나갈 때 부르는 노래가 망가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상여를 나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때는 다 꽃상여 타고 나갔잖아요. 근데 우리 집 앞으로 그게 꽃상여 나가는 기대목이에요. 다 그 길을 통하지 않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나 망가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정말 그 망가가 너무나 구슬펐어요. 제가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내일 초상이 나서 이제 출상을 하는 날이면 전에 그 동네 청년들, 상여를 매는 청년들이 그 상가집에 모여서 뭘 하냐? 망가를 불러요. 입을 맞춰요. 그 앞에서 이렇게 그 종치시는 분 있죠. 그분이 먼저 선창을 하면 뒤에서 같이 후렴으로 어농 어영차은농 이렇게 불러요. 선창을 하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농. 근데 이게요, 그 윗동네에서 바람을 타고 싹 내려가요. 바람결. 그게 어농. 또 바람결 끌어들어가요. 다시 또 어농. 이렇게 와요. 아련하게.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애달파서 어린 게 가슴으로 막 그 망가가 파고들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는 그 어린 게 뭘 안다고 그렇게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망가를 들으면서. 근데 이제 저희가 바닷가라 파도 소리에 같이 실려와요. 바람에 끊어질 듯 말 듯 그 망가. 그 청년들이 메고 가거든요. 앞에서 이제 그 여름개미 영감이 선창을 하면 후렴으로 그 청년들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꽃사위. 왜냐면 동네 청년들도 없지만 그 꽃사위를 메고 나갈 사람도 없고, 그거를 그 오래된 풍습을 이어나갈 사람들이 없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없어지더라고요. 자, 망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 어렸을 때 그 추억 있잖아요. 그 마음속 뼛속 깊이 박혀있던 그런 추억을 꺼내서 시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아요. 망가. 그 소리는 이슬토록 갯가를 떠돌다가 아스라이 멀어졌다. 산동네에서 아랫마을로 내려와 밤바다를 찰싹이며 선잠을 흔들던 청승 맞은 그 기운은 언젠가 밤길에서 만난 혼불처럼 어둠의 틈새로 사라지고, 어느 순간 소리의 꼬리가 돋아 그 꼬리를 붙잡고 가늘게 명줄을 이어간다. 주거니 받거니 물바다를 일으키는 애 끊는 리듬은 풍랑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종엄마가 다리 뻗고 바닥을 치며 울던 젖은 곡조여서 사무치고 사무치는 것이었다. 누구일까? 폐병장의 황씨, 노름장의 고모 천씨, 지게꾼 학출의 아버지도 그 길을 따라갔는데 또 누구일까? 날이 밝으면 집 앞을 지나가던 꽃상녀와 꽃잎처럼 붉은 노을과 울음과 노잣돈 없어 못 간다는 요용소리가 깃전에 매달려
어린 것이 세상을 다 살았다는 얼굴로 눈물을 찔찔 흘리던 밤이 있습니다. 망가죠. 이게 제 어렸을 때 그 너무나 망가가 가슴이 박혀 있어서 망가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제 기억 속에 숨어 있어서 시가 됐어요. 또 꽃동심이라는 시도 있는데 이거 짧으시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꽃동심. 여러분 꽃동심 좋아하시죠? 둥근 접시에 선홍색 꽃잎이 활짝 피었다. 시키면요 꽃잎처럼 뺑 둘러서 상추잎 싸가지고 나옵니다. 깔고 꽃처럼 대세균질로 등에 꽃을 신고 쓰러진 소요. 피처럼 붉은 저 꽃은 죽어야 피는 꽃이었구나. 꽃동심이라는 꽃. 그래서 소가 죽어야 피는 꽃이 꽃동심이더라고요. 짤막하지만 자기 등에다가 꽃을 심어놓고 소는 못 보고 죽는 거죠. 그래서 죽어야 피는 꽃이니까요. 그게 꽃동심이었어요. 또 어처구니라는 시가 있는데 이것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처구니 아시죠? 맷돌 손잡이가 어처구니잖아요. 아 우리가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어머 저 어처구니 없어 이러잖아요. 근데 맷돌을 이게 뭘 가려고 갔는데 맷돌을 가려고 맷돌을 찾았는데 어처구니가 없으면 정말 어처구니 없죠. 뭘 갖고 가나요? 그죠? 그래서 그 어처구니를 이용해서 제가 시를 쓴 게 있습니다. 어처구니. 나무와 돌이 한 몸이 되는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 근본이 다르고 핏줄도 다른데 눈 맞추고 살을 섞는다는 건 아무래도 어처구니 없는 일. 한 곳에 붙어 살며 기가 튀었는지 벽창고 같은 맷돌 어처구니 따라 동그라미를 그리며 수운하게 돌아간다. 한 줌 저나무 고집센 맷돌을 한 손으로 부리다니 참 어처구니 없는 일. 저는 이 어처구니가 부부 같아요. 전혀 다른 돌하고 나무는 근본이 다른데 만나서 잘 살아. 근데 그 무거운 맷돌도요 어처구니 하나만 있으면 잘 돌아가요. 그쵸? 그래서 그 힘센 남자도 자기 부인 말 잘 듣잖아요. 순한 약이 되어서.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떻게 남자 여자가 살을 섞으면 한 몸이 될까? 그리고 어처구니도 마찬가지로 전혀 다른 나무와 돌이 어떻게 한 몸이 돼서 돌아갈까? 어떻게 저렇게 잘 돌까? 한 손으로 돌리잖아요. 맷돌도. 그죠? 그 무거운 맷돌. 그건 참 어처구니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 속에서 뭐 생활 속에서 발견한 그런 것들 참 저는 그런 것들이 좋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보는 얘기지만 그 속에서 삶이 들어있는 시. 그냥 뭐 이 좀 쉬운데 그렇다고 쉽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쉬운 시인데 곰곰이 읽어보면 맛이 나는 시. 우리의 삶이 묻어나오는 시. 저는 그런 시가 참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시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런 시를 쓰려고 노력도 합니다. 3월에 또 보시면 3월에 가는 너무 좀 독특한 시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시를 쓸 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시.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상경상상의 문학상 수상을 한 작품이고요. 상금 500을 받았어요. 예, 3월에 이번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한 15명 줘요. 전국에서 15명 뽑아서 줘요. 제가 뭐 1000만 원을 받았고요. 또 글로벌 중독자라는 시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1000만 원을 받았고요. 신발론도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아르코 창작금 그 당시 7억을 줬기 때문에 7억을 받았고요. 저는 모든 시집을 다 상금으로 받았어요. 다 받고 제가 시집을 낸 겁니다. 또 다음에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 못주머니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20쪽 보셨어요? 예, 못주머니를 왜 제가 쓰게 됐냐면 저희 아버지가 목수셨어요. 평생 뭐 못질 잘하죠. 저도 못질 잘해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예, 뚝딱뚝딱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뭐 톱으로 써는 거 되게 좋아해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다 됐나요? 시간이 되면 알려주세요. 아 괜찮아요? 예, 또 못주머니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목주머니를 보신 분이 별로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9년 초막으로 만들었는데 장사하시는 분들 앞에다 전대 찾아 돈 주머니 전대 같은 거 찾아서 딱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면은 못을 담을 수 있는 주머니인데 허리에다 차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못을 그 못주머니에서 꺼내서 못을 담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이 못을 옷주머니가 문득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걸 한번 써봤어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엄마보다도. 엄마는 저한테 너무 무섭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못주머니. 군용 천막으로 만든 국방생 못주머니. 목수인 아버지 허리에 매달려 살았다. 나로도 녹동, 강양, 거문도까지 파도를 넘어 일거리를 찾아 따라가던 못주머니. 바쁠 땐 아버지 입이 못주머니였다. 서너 개씩 입에 물리던 못들. 망치 소리 빨라지면 입에 물린 못들도 하나씩 사라졌다. 손에 박인 못자국과 비릿한 샌내는 모두 못주머니에서 나왔다. 탕탕 망치의 장단에 나무 뼈가 이어지고 기둥이 서고 지붕이 덮이고 집들이 일어섰다. 미속 나왕 소나무 편백 단단하고 여린 나무의 속살을 매섭게 파고들던 대못, 무두못, 실못, 납작못 집 속으로 사라지던 그 많은 못은 집의 뼈가 되어 돌아오지 않았다. 늦은 밤 지친 허리를 놓고 나무 연장통으로 들어가던 초라한 못주머니 온갖 못들이 전대처럼 생긴 주머니에 우울거리며 살았지만 못에 찔린 상처와 먼지뿐 탈탈 털어도 땡전 한 푼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골목에 버린 다리 삐딱한 의자를 보며 문득 꽝꽝 옥질을 하고 싶다. 그런 날은 오래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옷 한번 치면 쓸만한데 어느새 옷주머니 차고 망치 들고 나오신다. 저는 아버지가 참 못 하나도 아끼는 걸 봤어요. 그 구부러진 못도 쉬는 날이면 다 빵빵 펴서 망치를 두들겨 펴서 바르게 해놓고 나무를 이렇게 옛날에는 뭐 집 짓는 거 뭐 이렇게 막 집도 오고 뭐 이렇게 뭐랄까 강목 같은데 밖에 옷이 많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나무를 부를 때면 쟤를 이렇게 긁어내면 제가 한 대박 속에 못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못을 또 아버지가 다 고르세요. 그래서 저는 못이 너무 그 아버지가 못을 아끼는 걸 보고요. 그 목수의 피가 저한테 눌러요. 길을 이렇게 지나가다 못을 보면요. 무지무지 죽고 싶어요. 무지무지 못을 죽고 싶어요. 못 지나가요. 못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 돈 잘 벌어요. 그 못 안 주셔도 돼요. 필요도 없어요. 못 박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못이 하나 떨어졌으면요. 기어이 주셔서 싸가지고. 그 못이 참 이상해요. 그래서 내가 목수의 피가 흐르는구나. 내 몸에. 못을 못 버리겠어요. 아버지가 너 못을 굉장히 아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못 하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경험이 참 중요하다고 보고요. 시는 자신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의 그릇이잖아요. 시가 마음의 그릇. 그러니까 시인의 품위나 인격이 그 글에 담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시도 품격을 지니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인격이 있어요. 시도. 자, 그래서 시인은 자신에게 맞는 옷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를 쓸 때 가장 실수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결론을 다 내려. 묻고 대답하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결론 내리면 절대 안 돼요. 여운을 줘야 돼요. 결론은 내리지 마시고 질문만 하세요. 독자한테. 남겨놓으시면 독자가 스스로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대답을 찾아 먹도록 숨은 그림이 많이 두는 거죠. 숨은 그림이 많은 시가 좋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독자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보여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결론을 내지 마시고 던져만 놓으면 독자들이 몫을 찾아 먹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제가 하나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 이제 시간 다 됐죠, 선생님. 그러면 제가 시 2개만 더 소개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끝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제 아는 분이 낭송을 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너무 잘했더라고요. 저는 어느 낭송가보다 낭송가 아닌 그분이 하는 게 가슴이 와닿는 게 너무 기교를 안 부렸어요. 그냥 덤덤하게 읽었어요. 기교를 부리지 않고 너무나 편안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가슴에 와닿죠? 너무나 멋을 부리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안 부리고 그냥 편안하게 읽었는데 이 뒷끝이라는 시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는 낭송가가 아니기 때문에 낭송 물론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낭송한 거 한번 뒷곁 막연대가 쳐가지고요. 선생님이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정말 낭송을 잘했어요. 어떤 분이. 그럼 낭송은 아니에요. 자, 뒷곁 한번 제가 읽어
뒤곁, 껴에다가 티귿을 하면 됩니다. 허공이 빽빽하다. 늙은 호두나무는 한해 지은 농사를 전시 중이다. 우리 저기 작업실에, 석계 작업실 뒤에 큰 호두나무가 하나 있어요. 40년 묵은 호두나무가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호두나무에 반해서 그 집을 얻은 거예요. 지금은 베어버렸어요, 아줌마가. 근데 호두나무에 반해서 제가 그 호두나무를 얻었는데, 집을 얻었는데 호두나무를 베어버렸어요. 호두나무 이파리 향기가 그렇게 나요. 아세요? 호두나무 이파리 향기 많아요. 너무 아름다운 나무예요. 네. 한해 지은 농사를 전시 중이다. 품꾼처럼 끝물 농사를 거두던 햇살이 멜명 울음에 구멍난 그늘을 다 기웠다. 나무는 흔들리는 새소리와 그늘은 가지에 걸 수 없어 목록에서 빼겠다고 했다. 그러라고 했다. 나는 직박거리 한사가 멍석만한 그늘을 가져받았다. 내가 그러라고 했다 분명히 여기 썼는데 이번에 엄청 농민신문일보에 시에서 그러라고 했다 계속 써먹고 있더라고요. 그거 제가 쓴 말이에요. 네, 실준 당선자. 그것도 좋았습니다. 그동안 나무의 농사는 지붕 위에서 벌어졌다. 나무는 약을 치듯 이파리마다 기름진 볕을 말라주었다. 지난 봄 바람의 곱비를 끌며 빛을 싣는 것을 보았다. 그때 봄에 눈부신 쟁긴날에 지붕이 출렁거리고 우묵우묵 허공에 골이 파였다. 직박고리 부부가 울음으로 북을 돋우고 있었다. 우듬지에서 실족한 호두 한 알이 고요의 속살을 찔렀지만 고요는 곧 아물었다. 마당에 깔린 지붕만한 정적은 내 것이고 지붕만한 하늘은 호두나무 밭이다. 이삭죽도 그늘을 주어 깔고 앉으니 습하고 서늘하다. 나무농부가 사는 뒤곁 새참처럼 짧은 볕이 다녀간다. 여기는 농사를 짓는 새참, 북을 돋다, 이삭을 줍는다. 어때요? 쟁기질 하는 거, 농사 짓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농촌에서 흔히 쓰는 말들, 농사를 짓는 걸 쓰려면 농사 짓는 그 단어들을 가져왔어요.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생뚱맞은 말을 넣으면 안 되죠. 가장 우리가 익숙해, 친숙한. 시는 낯설기하기인데 문장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단어가 낯설다는 게 아니라 익숙한 이야기인데 어때요? 내용이 새롭다는 거죠. 단어가 새롭다는 게 아니라 내용이 새롭다는 게 진짜 낯설기예요. 네. 뭐 듣도 보도 못한 낯선 말을 갖다 놓는다고 새로운 게 아니라 익숙한데 내용이 새롭다는 게 진짜 낯설기죠. 자, 빈집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 역시 농촌에 관한 마당에 깔린 그늘이 한자루다. 마루 밑에 웅크린 어둠은 맥가만이 무게로 늙었다. 보세요. 그늘 나오죠. 한자루라고 했죠. 마당에 깔린 그늘이 한자루. 자, 마루 밑에 웅크린 어둠은요. 맥가만이 무게로 늙었으니 얼마나 오래되겠어요. 가만히 하고 그늘이 나왔어요. 한자루 자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시골이죠. 제목은 빈집입니다. 먼지 낀 시간 위에 대박으로 씨를 뿌린 잡초들. 이곳에서 정막은 걸음으로 쓰인다. 보세요. 대박으로 씨를 뿌린다니까요. 씨가 얼마나 많은지. 잡초는요. 하늘이 축복해 준 거죠. 너는 볼품이 없고 발표도 좋은데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할게. 뭔가? 씨. 아니 씨 안 받아도 지들끼리 뿌리고 잘 살아요. 꽃씨는 기운이 받아서 뿌리고 물 주고 해야지 사는데 잡초는 매일매일 지들이 씨 뿌리고 살아요. 생명력을 주는 거죠. 그 씨를. 그래서 대빵으로 줬어요. 질경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씨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죠? 민들레 한 그루가 가지고 있는 씨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빵으로 씨를 줬다니까요. 근데 대빵은 어디서 씁니까? 농촌에서 쓰죠? 도시에서 안 써요. 자, 거름은 어디서 씁니까? 농사짓는 데 쓰죠. 그런 그런 농사짓는 데 쓰는 용어들을 가져오면 돼요. 자, 뒷목이 선이란 추녀꾼. 그늘에 묶인 시종자들.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단단한 고요 매듭에 피가 납니다. 시종자들 다 묶어서 머리꼬 묶어서 다 매달아놔요. 옥수수 같은 수수 다 매달아 놓잖아요. 겨울에 발톱이 빠지고 뒷곁에 잔풀이 돋아도 사람의 흔적은 폐허로 남았다. 야, 겨울에 발톱이 빠졌다는 건 이제 봄이 왔다는 얘기죠. 그죠? 눈이 침침한 대추나무. 절구통 밑으로 굴러가 묵은 대추 매달 더듬는 봄날.
그냥 대추나무가 눈이 어두워 침침해 늙어서 대추도 매달이 안 열려. 그때 아까운데 저부터 밑으로 굴러가 버렸네. 막 찾고 있어요 대추나무가 지금. 빈집이잖아요. 장대를 휘두르며 빈집을 다니는 장대. 대추나무 딸 때 후리는 거. 바람은 성대만 듣지 않는다. 이게 빈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는 가장 적절한 단어를 찾았을 때 시는 가장 빛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감나무가 저희 이제 마당에 있는데 감나무는 봄에요. 한 곳을 막 매달 다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못 떨어뜨리면서 풋감을 다 떨어뜨려요. 너무 많이 매달렸는데 나중에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태고하는 거예요. 태고. 쓸데없는 건 다 태고해버려요. 쓸만한 것만 남겨놔요. 그게 떨어진 것들은 다 사족이에요. 탄탄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감나무도 태고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 신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신들도 태고해야지. 쓸모없는 말은 다 버려야 돼요. 또 한 번은요. 그 해살벽을 담대에 가면 기어가고 있었어요. 기어가고 있어서 제가 생각을 했죠. 저 가파른 길을 가려면 얼마나 힘들까. 그랬는데 그 담쟁이 알죠? 빨판. 그걸 딱 생각하는 순간 저거는 기는 게 아니라 걷는 거구나. 기다가 걷다가 너무나 벽을 편안하게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각을 기다에서 걷다로 바꾸니까 담쟁이들이 너무 편하게 걷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시각이 달라졌을 때 그거를 시각을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그 사물을 대했을 때 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시는 항상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제 시 이제 제가 여러분이 빨리 접할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만 오늘은 쉬운 걸로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앞에 근육들이라는 시도 참 재밌는 시예요. 그 심사위원이 홍일표 시인님하고 유승호 선생님이 평을 이걸 이제 뽑았는데 이제 최종 이제 몇 분이 결선에 올라왔는데 이 근육들이라는 시를 딱 보고 결정을 했답니다. 이 시 보니까 됐다. 그리고 근육들 때문에 이게 뽑혔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근육들이라는 시가 좀 어려운 시인데 사실 알고 보면 정말 쉬운 시. 근육은 권력이에요. 사람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근감소증이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근육이 빠져나가거든요. 근데 어때요? 사람이 근력이 좋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근력이 좋다. 그 나이가 들면 근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근육이죠. 근육이 곧 권력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권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화폐에 여러분 실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화폐 돈에 하나하나 실이 들어가요. 실로 짜요. 그게 안 들어가면 세탁기에다 돌리면 다 찢어지는 거죠. 종이는 다 찢어지는데 왜 화폐는 안 찢어질까요? 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 찢어집니다. 그게 화폐의 근육이에요. 여러분 종이에도 근육이 없는지 아세요? 종이에다 손 많이 베요. 이 종이 A4 용지에 손 많이 베요. 칼이에요. 그리고 이 종이 하나 여기 벽에 붙였다 떼보세요. 안 떨어져요. 종이도 근육이 있어요. 살라붙이도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종이가 잘 찢어진다고 하지만 이 종이를 많이 한꺼번에 모아서 찢어보세요. 절대로 안 찢어집니다. 이것도 종이의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걸 대하느냐 위에 따라서 시가 승패가 달려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가 될 만한 소재를 택했을 때 이미 승패는 결정이 된다. 시가 될 만한 소재가 아닌 거는 안 돼요. 될 만한 소재를 찾아내는 게 안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할 말은 많지만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때요? 제 시 강연이 지루하진 않았죠? 네. 제가 밤새도록 하려도 밤새도록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덕 정막을 오래 쓰다듬은 손바닥에 푸른 물이 들었다.
내 오른쪽 어금니처럼 한쪽이 닳아버린 부르면 혀가 서늘한 정막, 소란한 틈으로 잠깐 뒷태를 보이고 사라진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불쑥 내 몸을 치고 사라지는 그 짧은 1초의 정전. 내 몸에 플러그가 뽑힌 그 1초. 떠밀리고 발등을 밟히는 사이 방심한 내 어깨를 스치는 순간 울컥 혀끝에 닿는 찰나의 암전. 그는 인파 속에 나를 홀로 세워두고 귀를 끌고 흘러간다. 세상과 불통되는 그 시간, 나는 누구에게도 나를 타전할 수 없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 1초는 정막이 나를 단용한 시간. 호박나무 빈 가지에 걸린 나타를 보듯 그의 쓸쓸한 이마를 바라보고 싶다. 계절이 한 페이지 넘어가고 공원 분수에 물이 마를 즈음 무릎에 원고지를 펼치고 그가 네모난 칸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한동안 그를 오독하였다. 등 떠밀려간 노래방에서 흘러간 노래를 선곡하고 있을 때 어쩌다 작은 마이크를 들고 설치고 있을 때 그를 바라볼 수 없는 난감한 사이 그 틈으로 반짝 정막은 출몰하는 것이었다. 갯집밥 마경덕. 하나님은 저 소금쟁이 한 마리를 연못에 띄우려고 다리에 촘촘히 털을 붙이고 기름칠을 하고 수면의 표면 장력을 만들고 소금쟁이를 먹이려고 죽은 곤충을 연못에 던져주고 물 위에서 넘어지지 말라고 쩍 벌어진 다리를 4개나 달아주셨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여 연못이 마르면 다른 데 가서 살라고 날개까지 주셨다. 우리 엄마도 서울 가서 밥 굶지 말고 힘들면 내려오라고, 취직이 안 되면 남의 집에서 눈칫밥 먹지 말고 그냥 내려오라고, 기차표 한 장 살 돈을 내 손에 꼭 쥐어주었다. 그 한마디에 갯집밥에 넘어져도 나는 벌떡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우물, 마병덕. 눈물이 다만 슬프다는 이유만으로 오지 않는다는 걸 안다. 마른 몸에서 물이 솟는 건 내 몸 어딘가에 우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 깊은 곳에 영혼이 물처럼 고여 있는 것이다. 흐르는 눈물은 내 영혼의 하얀 이마이거나 지친 발가락이거나 슬픔에 퉁퉁 부른 손가락이다. 영혼은 고드름이나 동굴의 석순처럼 거꾸로 자란다. 이것들은 모두 하향성이다. 그 눈을 향해 생각이 기울어 있다. 내가 나에게 찔리는 것, 슬픔이 파문처럼 이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석순처럼 자라 영혼을 손수건으로 받으면 빨간 핏물이 든다. 나는 피 젖은 손수건 석장을 가지고 있다. 그 오래된 손수건을 차곡차곡 전 냉동실에 두었다. 꽁꽁 얼어붙은 냉장고의 요금들이 더 많은 우물을 만들고 영혼을 생산한다. 고드름처럼 자라 맹물처럼 날아가 버린 그것들은 대개 일부입니다. 나는 흰밥처럼 변해버린 가벼운 영혼에 대해 속눈썹이 떨리도록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찌르고 들쑤시고 사막처럼 메마르게 할지라도 젖은 영혼을 사랑한다. 상처 많은 이 우물에서 실을 꺼내고 밥을 꺼낸다. 두레박이 첨벙 떨어지는 서늘이 두렵고 캄캄한 우물. 내 머리칼이 쉬이 자라는 것도 질척한 슬픔의 뿌리가 닿아있기 때문이다. 눈물이 다만 슬픔만으로 오지 않는 것. 오지 않는 걸 이제는 안다. 지부장으로 취임해가지고 첫 번째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인사는 먼저 드려야죠. 눈옆에 지부장 오필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행사를 우리 마경덕 선생님을 모시고 이 강의를 듣는 아주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또한 우리 예총 회장님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오면서 거리가 멀고 또 오는 여건이 힘들어서 과연 몇 분이나 올까? 사실은 어제 잠도 못 잤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의에 참여를 해주셔서 지부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아주 너무 고맙고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또한 안산의 문옆에 지부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안산의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문학적인 그러한 것들을 좀 더 확장하는 그런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예총 회장님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마경덕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